자, 이러는 와중에 방통위의 이중잣대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북한 사이트, 북한의 선전 매체 사이트를 전부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지금 확인된 것만 10여 곳입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인터넷을 쳐가지고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런 뭡니까 경고 문구라든지 차단이 됐다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접속이 돼요. 이런 거는 접속이 되고, 한편 음란물 사이트를 막겠다는 명목 하에 해외 특수 사이트라든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일부 이런 사이트들을 자기들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막겠다라는 발표를 방통위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이겁니다. 기존에 이런 차단이나 이런 거는 DNS 통제 방식을 썼었는데 DNS를 쓰지 않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인 HTTPS SNI 통제 방식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이 DNS 방식은 그냥 어느 경로로 들어가는 IP 정도를 확인한다고 한다면, 이 HTTPS SNI 방식은 그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 접속한 사람에 대한 인적 정보까지도 파헤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IT 전문가, 그 다음에 20, 30대 젊은 층은 이거는 진짜 감시사회에서나 공산국가인 중국이라든지 뭐 이란 이런 나라들에서는 할 법한 짓을 방통위에서 한다고 해서 엄청난 이 시위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벌써 이중잣대가 나왔어요. 북한 사이트는 박근혜 정부 있던 2015년, 2016년까지는 전부 폐쇄가 돼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은 접속이 돼요. 북한의 선전 매체 사이트는 접속이 되고, 음란물 사이트를 막겠다는 명목하에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이런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겠다?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이런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서 이번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주간 동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묶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금 현재 신종 바이러스가 발발했습니다. 어디서? 중국에서. 중국 우한에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돼가지고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지금 이 뉴스가 나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걸 지금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염자도 거의 소수다. 그래서 뭐 한 5명, 4명, 뭐 거의 5손가락 이내의 사람들만 감염이 됐고, 지금 중국이 적절한 통제에 들어갔고 확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국내 뉴스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전파가 되고 있고 점점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좀 내려보시면, 예, 자, 미국 질병통제센터.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질병통제센터는 엄청나게 이 유수한 과학자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뛰어난 과학자들이 와서 이런 질병 분석에 특화된 기구죠.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이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규명을 해놨어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온 내용이에요. 자,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Hundreds of confirmed cases. 중국 내에서는 이미 수백 건의 감염 확인 사례가 있다. 그리고 우한 지역 밖에서도 발병했다. including cases outside 우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이미 수백 건의 지금 감염 사례를 확인을 했고 우한 밖에서도 지금 퍼져나가는 걸 알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된 놈의 우리나라의 국내 언론들은 그냥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CDC라고 부르는데 질병통제센터 사이트 한번 접속해서 이 바이러스 이름만 한번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접속만 하면 5분도 아니라 한 2분 만에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미국 질병센터에서는 바로 이게 지금 수백 건이 확인이 됐고 전파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은 사람 간 전파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라고 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하는 말은 믿고 미국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있어요. 미국 말만 들었어도 지금 현재 이렇게 국내로도 유입된 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국내 이 질병관리 당국에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막거나 또는 통제를 했었을 텐데, 국내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쉬쉬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계속해서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질병이 발병을 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드로 혐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그게 풀렸다. 혐한이 풀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막 들어온다. 중국인 뭐 수학여행이 뭐 5,000명이 들어온다. 학생들이 들어온다 하면서 모든 이런 이 인파들을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질병이 발생을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겪었지 않습니까? 메르스 겪었죠. 사스도 겪었죠. 그나마 사스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서 김치에 들어있는 무슨 뭡니까? 마늘 성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이하게도 한국은 당시 사스 피해가 거의 제일 적었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메르스는 우리나라도 그건 장사가 없었죠. 메르스는 우리나라도 다 이제 없어졌다고 했는데도 한참 지나서 또 한 번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새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사람 간 전파가 안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조금만 찾아봐도 나와요. 처음에 매개체가 박쥐고 박쥐가 다른 동물을 또 물고 해가지고 전파가 됐고 다른 동물에서 다시 변형을 해서 사람한테 전파가 됐고 이제는 사람에서 사람 간 전파가 됐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사람 간 전파가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상식선에서도 확인이 되죠. 뭐라고 합니까? 사스 또는 메르스와 같은 변형 바이러스라서 그 유사성을 띠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사성을 띠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비슷한데 사스하고 메르스가 사람끼리 전파가 안 됐어요? 사람끼리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사람 간 전파가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포장을 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한국으로도 들어오고 지금 이 발병자가 미국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지도로 가시면은 지금 사진이 있어요. 맨 처음에 쭉쭉 올라가시고 맨 위로 처음으로 쭉 올라가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CDC에서 더 맨 위로 이겁니다. 자, 이게 그 CDC 질병통제센터 미국의 CDC에서 발표한 감염 국가 지도예요. 전 세계 지도에서. 지금 벌써 어디냐? 미국은 발견이 됐어요. 한 명이 지금 나왔고 지금 중국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뭐 보세요. 한국 지금 포함되어 있죠? 일본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시아권도 지금 다 이게 퍼졌고 미국도 지금 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까지도 이게 지금 퍼졌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좀 웃겼던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메디컬, 이런 의료 인프라가 거의 마비가 된 상태죠. 지금 대북 제재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 관련해서는 지금 김정은이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염병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 예하 군부대나 이런 군인들까지도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발병이 되니까 북중 접경지대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는 들어가는 중국인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지금 바로 신속하게 이 결정을 해가지고 막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결단을 지금 내리지도 않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 중국에서 오가는 이런 관광인 또는 이런 사람들의 유입을 막으려는 지금 그런 법규라든지 이런 걸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발빠른 조치를 해야 되고 정말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중국 당국에도 계속해서 자초지종을 물어야 되고 정보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원인 그리고 이 병에 관련된 정보를 쉬쉬하고 있고 대국민 공개도 하지 않고 외부 공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앞에 뭐라 했죠? 해리스 대사 수염 뽑고 이 해리스 대사가 발언한 걸 가지고 총독이 어쩌고 저쩌고 주권을 침해했네 어쩌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중국에 가만히 있죠? 중국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중국한테는 너희들은 지금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보를 신속히 공개를 하고 공조를 통해서 이거를 막을 대책을 강구하라 라고 이걸 정말 엄중하고 강력하게 이걸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태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국이 말하는 대로 그것만 믿고 국내 언론도 그대로만 보도하고 있어요. 미국 질병센터만 들어가면 바로 나오고 지금 수백 건의 감염 확인 사례가 나왔다고 나와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중국 뉴스를 신뢰하고 미국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잘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인권 또는 자국민의 안전, 건강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 정부의 위구르 탄압 비밀 문건도 미국 외신을 통해서 폭로가 됐어요. 뉴욕타임즈를 통해서도 폭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 중국 내에서 이런 탄압이라든지 자기 자국민을 공격하고 자국민의 위구르족 이 얼굴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무자비로 지금 그 뭡니까 감옥소에다가 수용소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해도 탈출하지 못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둔 그 비밀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찾아서 보세요. 그 제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의 질병 관리 이 내용만 믿고 발표를 하고 있다.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현재 주목할 점은 이제 밑으로 쭉 가시면 이제 설날과 춘절입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고 지금 제 방송도 이제 설날이죠.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을 가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한국을 들어와요. 이 대규모 이 연휴를 틈타 가지고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갈 텐데 중국과 한국 사이를 이 전염 속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전염을 어떻게 이걸 통제할 것인지 질병 당국이 조속한 이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CDC는 그 트래블, 그러니까 이 여행자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까지도 지금 명백하게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내놔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중국의 정보를 공유하라는 내용을 정말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자, 1월 21일 좀 지났습니다. 1월 21일 날 좀 신기한,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재판이냐면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있었는데 이게 요지가 뭐냐면 이렇죠. 한국전 발발했을 당시에 거기에 북한에 체포된, 그러니까 이 포로가 된 우리 군인, 한국 군인들이 강제 노역을 한 겁니다. 탄광에 들어가서 강제 노역을 3년 가까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1953년부터 53년 9월부터 1956년 6월까지 강제 노역을 탄광에서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 제네바 협정이라든지 국제법 이런 협정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포로는 반드시 석방해주고 본국으로 다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법정을 어긴 상태로 우리나라 아군들을,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두 분의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지금 현재 성함을 다 밝힐 수는 없고 한 씨와 노 씨인데, 이 한 씨는 86세의 노인이시고 또 이 노 씨도 91세의 노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노장이 지금 현재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이 21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판결이 김정은이 배상하라 라고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성명이라는 애매한 이런 판결을 냈어요. 성명이 뭐냐면 이 관계,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피해자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라. 좀 더 보충할 자료를 제출해서 좀 더 이거를 규명을 다시 하라라는 형태의 판결이 성명인데, 그걸 다시 이걸 판결을 한 겁니다. 성명이.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냐면 1월 21일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어디냐면 이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했었고 민사 39부 단독 부장판사가 이제 김도연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명으로 판결이 났는데, 자, 요 사건을 한번 보시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 사건을 들으시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시죠? 자, 일본의 강제징용, 그 다음에 위안부,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판결에서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기업,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기업을 상대로 배상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감정에만 치우쳐가지고 국민들이 뭐 그 이후부터 노 재팬 뭐 이래가지고 뭐 일본 가지 말자 이러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국제법상 이게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든지 이 국제법상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국가로서 피해자인 피해 국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국제법에선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한민국은 일본과 한패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피의자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을 감행하고 일본과 똑같은 이 만행을 저지른 쪽에 서 있었다라고 국제법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배상을 하려면 국제법이 먼저가 있고, 왜냐면 국제법은 누구나 다 따르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따르는 게 국제법이고, 그 국제법의 근거를 토대로 국내법을 적용을 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 국제법이 있고 이 국제법 상에서 대한민국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규탄을 받거나 뭐라고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자기들이 국제적 의무가 없음에도 박정희 대통령과 이 별도의 이런 협정을 맺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일본이 갖고 있던 달러 보유액, 그러니까 외국돈 보유액의 거의 5분의 1 내지 4분의 1을 배상 차원에서 받아냈습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의 밑거름이 돼서 지금 현재 기간시설, 고속도로, 이 공장, 이런 인프라를 다 닦은 거예요. 이거를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줄 필요가 없지만 일본과 정말로 담판을 지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받아왔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또 국제법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자기들이 이미 배상을 해줄 걸 다 해줬어요. 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국고의 4분의 1을 되는 정도의 이 달러나 이런 걸 다 줬고 배상 의무를 다 치렀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나라 위안부들을 위해서 돈을 너희들이 내야겠다 해서 또 각 1인당 1억 원씩인가를 배상을 받도록 또 조치를 해줬어요. 근데 당시 그것도 그 액수가 부족하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근거도 없는 거를 근거를 억지로 만들어서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국내 감정과 국내 정서만 따지고서 일본 놈들 죽일 놈이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우리 쪽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고 배상을 해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미쓰비시가 처음 정말로 유례 없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피해자였던 그 관련자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어요.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미쓰비시의 조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자기들이 국제사회로 그 규정상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의 정서상 그리고 한국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또 계속해서 100번 10번이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그거를 심증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일본이 또 경제 조치를 하니까 이 일본이 더 손해를 줘야 된다. 일본 가면 안 돼. 일본 물건 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정말 이 단세포적인 형태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국제 규범에서 맞지 않는 것이고,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 국적과 기름을 퍼주는 형태의 모양이 의구심을 낳는 자세를 보이다가 일본에게 포착이 됐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이 전략 물자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자 그거를 경제 조치를 한 건데, 그런 내막은 모른 채로 한국이 잘못한 게 많은데도 지금 현재 정말로 무대뽀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이런 거는 잘못하면 국제사회에서는 무슨 떼쓰는 것처럼 떼법처럼 보입니다. 옛날에 중국이나 이런 공산국가나 몰상식한 태도로 국제법이나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목소리만 크게 해가지고 소리치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지금 한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밝히지 않는 사실에 속아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셔야 되고, 이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이번에 김정은 배상 판결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일본 관련해서는 반일 감정 촉발시켜가지고 배상을 판결을 내렸고, 김정은 주적인 김정은을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는 어떻게 해서 배상을 피해자의 손을 들어서 김정은 너 배상해라 라고 판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더 오히려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더 소명해라 하면서 성명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사법부도 지금 현재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게 지금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금 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도 잘 봐야 되고, 그러면 북한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돈이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그 국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의 재산을 대한민국이 몰수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 몰수한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있냐 말이에요.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면은 지금 현재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있죠? 이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면, 뭐에 수장을 했냐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른바 경문협이라는 데에 수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임종석이 여기 지금 수장을 맡으면서 뭘 추진했냐면 대한민국 언론에서 사용하는
조선중앙통신의 사진, 영상을 사용할 경우 그 저작권료를 지불해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이 주장을 해가지고 국내 법원에 이 북한의 자료를 띄울 때마다 그 저작권료를 국내 공중사 방송뿐만이 아니라 종편이나 이런 데서 저작권을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 가져가냐면 북한에 바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대북 제재 때문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지금 공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돈이 20억에서 약 25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해주겠다고 판결을 하면 그 25억 원의 일부를 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배상 판결이 나오면 그 또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지금 그 뭡니까 잡혀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변호사라는 문재인이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계속 말하는 거는 유해 발굴, 전사자의 유해 발굴 하나,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기 자국민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때 강제 북송된 일본인들을 다시 송환해달라, 이 내용을 계속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만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 북한 땅에 적국에 남아있음에도 돌아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되고 그 재산을 몰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세금을 지금 국민 세금 거둘 게 아니라 그런 북한에 줄 돈을 지금 재산으로 국가 자금으로 이걸 뭡니까 몰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돈을 뺏어서 이 국고로 환원하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적법한 절차고 온당한 조치입니다. 이거 지금 강도 같은 주적의 돈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왜 북한에 줍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국고로 환수를 하고 국민들한테 나눠줘야지. 그러면서 엉뚱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세금을 올려서 모든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미국에는 오토 원비어 대학생이 있죠. 이 정말 무고한 대학생이 북한에 갔다가 무슨 이 플랜카드 하나 뗐다는 이유만으로 몹쓸 고문을 당해가지고 거의 콤마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돌아온 지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오토 원비어의 부모들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똑같이 법원에 이거를 소송을 냈어요. 근데 미국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미국 법원은 바로 원비어 측 부모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재산 몰수권이 있음에도 미국 내에 재산이 없어서 어떻게 그러면 미국은 북한의 재산을 빼앗아 왔느냐? 북한 선박입니다. 북한이 몰래 아까 말했던 그 남산 8호 같은 이 기름을 몰래 북한으로 빼돌리는 선박, 석탄을 빼돌리는 선박, 또는 WMD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빼돌리는 선박들을 동남아권 어딘가에서 억류를 해가지고 와이즈 어니스트라는 호를 북한 선박을 억류를 했어요. 억류를 했다가 이거를 미국 법원이 승인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송환을 시킨 다음에 이 배를 매각을 시켜버립니다. 미국 법원이 매각 승인을 해줘가지고 팔아라. 이제 이 북한 배는 오토 원비어 부모의 배다 라고 해서 그 배를 팔게 해서 그 배를 판 비용으로 그 보상금을 지불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런 조치를 미국에서는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있는 자금도 지금 몰수를 못하는 상황이고 이미 북한의 지금 선박들의 움직임을 우린 다 잘 알고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정부가 그 선박과 옆구리를 마주하고 맞대는 이상한 작태들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의 이런 선박을 압수를 하고 몰수를 하고 억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한 배 잡아가지고 북한 배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북한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방식을 미국의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드린 설명은 다가오는 총선입니다. 지금 현재 이 총선의 교훈 같은 게 있죠. 뭐냐면은 이겁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겁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대권 또 총선 이런 걸 앞두고서 깜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찾고 있어요. 이 보수 진영도 그렇고 우익 진영도 그렇고 제대로 된 이런 보수 우익의 기치를 내세울 앞으로 그러니까 유망주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여기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누가 있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물론 지금 현재 정부를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고 정부와 지금 이 공수처라는 걸 두고서 지금 치열한 싸움이 지금 촉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누굽니까? 박근혜 탄핵을 수사한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장본인입니다. 그 수사의 총대를 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거가 되고 조금 지났다고 해서 이제 와서는 윤석열 좋은 사람이야. 윤석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개인적인 뭐 그분에 대한 뭐 그런 거를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상황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보수나 우익 진영,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고 제대로 된 정권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서 되겠는가? 이게 꼭 윤석열 총장뿐만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검찰총장이지만 조금 지나면은 예를 들면 여권의 누구 어떤 인사, 또는 과거 탄핵에 동조했던 인사, 또는 과거 뭔가 이 정말로 우리 우익 아군의 등에 칼을 꼽았던 인사를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망각을 해요. 잊어버리고 나서는 이 사람 이제 대권 후보야, 이 사람 이제 정말 믿어야 돼, 이 사람 뽑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현재 우리나라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헛발질이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이걸 좀 까먹었다면 그 인재들을 영입 잘했네?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같은 정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보수와 우익이 누누이 하는 말인데, 우리가 정말 망각의 동물인지 아니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조금 지나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테러범에게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테러범을 동경하고 연민을 느끼고 그 테러범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이게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 기댈 곳이 없어서 거기 기대는 거지, 왜 지금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른 채로 지금 누군가를 추종을 하고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고, 정확하게 분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꼭 이 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한 가지 예로 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조금 지나서 예를 들어서 조금 괜찮은 스탠스를 보였다, 약간 태극기 부대라든지 뭐 이런 우익 세력을 지지하는 모양을 보였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 믿을 사람이야, 막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형태의 판단을 한다면 다음 총선 또 대선 무슨 선거가 와도 우리 보수는 괴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괴멸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총선이 2달 반가량 남았어요. 거의 뭐 100일도 안 남고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과거 제가 보도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40년간 몸담았던 분 마이클 리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 제가 그 보도한 영상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 개표기가 뽑은 사람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전자 개표기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돼요. 자, 홍콩 지금 반중국 시위 또 반공산주의 시위가 촉발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당선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장들은 홍콩에서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투표했냐? 수개표로 했습니다. 수개표로 투표를 해서 지금 현재 홍콩에 뽑힌 이런 장이나 기관단체 장 뭐 이런 공직자들은 전부 수개표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이고, 전부 하나같이 반중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또 대만도 있죠. 대만 총통 차이잉원 반중 스탠스를 보였고, 선거 공약이 제2의 홍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당선됐을 때도 수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죠. 저 위에 보시면, 아닙니다, 위로 가시죠. 예, 여기 바로 밑에. 자, 요게 당시 대만 차이잉원 총통 투표 방송이에요. 개표 방송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투표를 개표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 투표함이 여기 보입니다. 이거 좀 작은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투표함이 있고, 이 투표하면서 지금 이 투표 용지를 뽑아요. 그러니까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투표 용지 꺼내서 누구 투표했다라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웃기는 게, 이게 이 뭡니까, 학교 안에서 반장 선거, 반장 투표하는 거 보여주듯이 한 장 한 장 꺼내서 카메라 보여주고 체크해서 올리고, 한 장 보여주고 체크.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차이잉원 총통 개표는 수개표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여기서 또 한 번 실망을 안겨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우익 쪽 진영에서는 이거를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아무도 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또 영상을 보시죠. 자, 뭐가 있냐면 쭉 내려보실게요. 예. 자,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정미용 씨가 그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했던 그 방송에 나왔던 이 선거 감독관이 가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투표가 막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로 표가 계속 이상한 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멈추셔도 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선거 감독에 포함된 그 직접 참여하신 분인데 자기가 찍은 거예요.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가 뭐 박근혜, 여기가 문재인이면 박근혜 표가 문재인 표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게 오작동이 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다시 기계 멈춰서 다시 돌리고 했는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전자개표 시스템을 쓰고 있고 이 개표 시스템 때문에 말썽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런 개표장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이거 하다가 기계 오작동 때문에 다시 와서 전산팀이 와서 고치고 이런 그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표를 할 경우에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적법하게 밝혀야 된다. 이 신뢰도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거를 명백히 보여줘야 되고 더군다나 이걸 작동하는 컴퓨터들이 전부 중국산입니다. 이거 지금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레노버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쓰고 있고 이게 얼마든지 해킹이나 이런 데에 취약하다는 게 이미 FBI라든지 미국 이런 연방수사국 이런 데서도 발표를 했었고 이런 데는 그 해킹 툴을 통해서 정보나 이런 걸 빼갈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해서 화웨이, 중국 기업 이런 걸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독과 이런 게 철저히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됐고 지금 벌써 제가 이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원래 두 번째로 하려 했던 게 이제 김정은 항공편 답방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